검찰총장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은 큰 틀에서 잘못됐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개혁안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형이 구형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들의 수의대 편입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며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올해도 잦은 폭염으로 예년보다 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인천 송도의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차량은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리미법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공개 반대하면서 새로 꺼낸 카드가 보신 대로 검찰 자체 개혁안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검찰이 반대한다는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 개혁안은 선언적 내용일 뿐 구체적 제도 개혁 방안도 빠져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경찰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검찰은 어떻게 스스로 할지 여전히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알 수 없다고 했던 BBK 사건, 6년 전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모두 잘못된 수사로 특검이 실시되거나 재수사를 벌인 사건들입니다. 검찰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 건 이처럼 검찰이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으킨 수사를 끊임없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의 대폭 축소를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건 결국 정치적 논란 가능성이 큰 사건은 가급적 손을 떼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국 특별수사조직 43개를 없애 직접 수사가 이미 많이 줄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의 기능마저 없앨지는 국민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를 말하지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빠져 있고 결정조차 국민에게 미룬 겁니다. 수사의 시작과 종결, 기소권 등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통제 방안도 재정 신청 등 기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은 채 선언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진 기자회견이어서 이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검찰개혁은 언제든 당시 권력에 의해 도돌이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기자회견을 통한 검찰총장의 반발에 검찰개혁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존중하는 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검찰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네, 이번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입니다. 이 김 전 차관 사건이야말로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인해서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재수사로 진실규명의 기회를 얻게 된 대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방준원 기자, 김 전 차관 구속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문이 끝난 지는 8시간 정도 됐고 김 전 차관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한 데다 여론의 관심도 높아 법원의 결정에도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2차례나 수사를 받았는데요.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선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진술해왔는데요. 오늘 법정에선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만난 적이 있을 수도 있다며 아는 사이임을 내비친 건데요. 계속해서 윤 씨를 모른다고 하면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혐의 대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선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 전 차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고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네, 방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대부분 뇌물을 부인했고 특히 대가성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뇌물 등 접대를 먼저 요구했다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한누리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와 사업가 A씨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다른 사업가에게 돈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먼저 윤 씨가 각종 건설 관련 사업을 하면서 송사에 휘말리자 김 전 차관에게 상담을 하는 등 수시로 도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특히 윤 씨가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가 수사를 받자 김 전 차관에게 알아봐달라고 청탁했고 김 전 차관이 검찰 직원을 시켜 사건을 알아본 것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또 검찰은 수차례 뇌물수수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접대 등을 먼저 요구했다는 윤 씨의 진술도 확보해 영장에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가 A씨가 식사비와 상품권 등 총 3,900만 원을 건넨 이유도 김 전 차관이 카드를 달라고 하는 등 먼저 요구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자 김 전 차관이 상담해주며 친분을 맺었고 그 이후 꾸준히 이득을 취한 건 고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뇌물수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A씨 뇌물 혐의는 별건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의 계좌와 카드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은 이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한누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4가지 모두에서 무죄라는 겁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관한 직권남용과 검사 사칭,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4가지 혐의 모두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황진우 기자입니다.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 원이라는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답은 무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3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2012년 4월과 6월 사이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던 일들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선 씨를 입원시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려 했다고 추론할 만하고 법 절차에 따른 진단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지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TV토론에 나와 말하고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부인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 후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해경궁 김치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 지사 자신도 오랜 굴레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모두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로 모두 무죄였습니다. 법원 판단의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건 법령이 정한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 증상을 진단받게 하려 했던 건
보건법상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다소 무리하게 입원 절차를 진행한 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법상 직권 남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해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재판부는 상대방이 구체적인 사실을 질문하지 않았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 자체만으로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의혹 등에 대한 이 지사의 발언도 평가적 표현일 뿐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표현이거나 대장동 개발 이익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지시 혐의에 대해선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도 지자체장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는 거냐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이 지사의 재판은 수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의 잔인한 복제견 실험, 이로 인한 복제견 메이의 죽음을 지난달 KBS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병천 교수가 과거 자신의 논문 공동 저자로 아들의 이름을 올린 사실을 KBS가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 교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합격해서 현재 아버지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지난 2012년 발표한 소복제 관련 논문입니다. 저명 국제학술지에 실린 이 논문의 저자는 모두 4명. 이 가운데 제2저자로 등록된 이모 씨의 소속이 미국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확인해보니 이 학교 학생이던 이 교수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논문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 그럼요. 고등학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자연과학의 어떤 실험에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실험에 사용한 실험기구를 닦는다든지 청소할 정도.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릴 경우 연구 부정에 해당됩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아들이 해당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최근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연구노트 자체가 없었네. 네, 아예 쓰질 않았는데 시험 보조 정도 한 거지 연구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 이 교수의 아들이 아버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대학교에 다니던 2013년과 2015년에도 아버지 논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공동저자들에게 이 교수의 아들이 논문 작성에 참여했는지 물었지만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알고 있는 게 별로 없고 특별하게 드릴 수 있을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취재진은 이병천 교수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문도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집에도 찾아갔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에서 왔습니다. 대신 이 교수는 서면을 통해 고등학생 아들을 저자로 올린 2012년 논문에 대해 서울대의 실태조사에 응해 검증을 마쳤다고 답했고 다른 2개의 논문에 대해선 아들이 방학 기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교수의 아들은 지난 3월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해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의혹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2015년 강원도 수의대에 합격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면접 교수에게 이름만 하나 기억해달라면서 이병천 교수 아들의 이름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병천 교수는 국내 수의학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했고 당시에 면접관이던 교수 5명 가운데 3명이 서울대 수의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오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5학년 강원대 수의학과 일반 편입학 과정. 5명 정원에 전국에서 116명이 지원해 약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단계에서 학점과 수학 계획서 등을 종합평가해 10배수를 추렸고 2단계에선 영어 40%, 면접 60%를 반영해 최종 5명을 뽑았습니다. 2015년 1월 이 강의실에서 학생 1명당 채 10분이 되지 않는 면접이 이루어졌고
수의학과장을 포함해 수의학과 교수 5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 참여했던 A 교수가 당시 합격 청탁 전화를 받았었다고 KBS에 털어놨습니다. 면접 전날 전화가 와 나와 가까운 지인인데 이름만 하나 기억해달라며 이병천 교수의 아들 이름을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지방국립대 교수. 서울대 수의대에서 이병천 교수 지도 아래 석박사 논문을 썼고 현재 연구 사업을 함께하는 이 교수의 최측근입니다. 이병천 교수님이랑 조금 연이 있으시죠? 제가 문자 등을 통해 청탁 여부를 물었지만 끝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A 교수는 자신은 이 교수의 아들에게 불합격 점수를 줬지만 결국엔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면접관 5명 가운데 3명은 서울대 수의대 출신으로 이 교수와 동기 또는 후배 사이입니다. 저의 아들인지를 모르셨었다고요? 저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아들과 관련한 얘기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사전에 제가 어떤 연락을 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 편입학 이후 이 교수의 아들은 낮은 학점 탓에 유급 위기마저 겪었다고 해당 학과 교수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편입학해 졸업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2달 만에 한미 두 나라 정상이 만납니다. 답보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이 핵심 의제입니다. 비핵화 동력을 어떻게 되살릴지 두 정상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말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 이후 2번째입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4월 워싱턴 회담 이후 2달 만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로 북미 관계는 더 꼬여가고 있고 우리 정부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은 채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서둘러 재개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북한을 견인해낼 수 있는 한미의 상응조치 카드, 또 북한을 견인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수단의 모색, 이 부분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미 공조를 강화해 한반도 상황 악화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 의지를 거듭 밝혀온 만큼 한미 정상회담 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아직 5월인데 일부 지역에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올여름도 지난해처럼 극한 폭염이 찾아오는 걸까요?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 아직 5월인데도 시민들은 한여름처럼 양산과 모자, 선글라스로 중무장했습니다. 꽃 좀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선캡 아니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경기도 안성의 최고 기온이 32.7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30.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7월 중순에나 찾아올 법한 때이른 더위입니다. 올여름도 예년보다 더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빠르게 녹기 시작한 북극해의 얼음은 역대 최소 면적까지 줄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반도 대기 정체가 잦아져 폭염도 자주 찾아올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극의 고온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 제트 기류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어서 대기 순환적으로 정체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까지 지속되면 폭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만 지난해처럼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중국 티벳 고원에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대륙에 열기가 축적돼 발달하는 뜨거운 고기압이 지난해만큼 강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아니어도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폭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때이른 더위뿐 아니라 미세먼지도 걱정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여러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데 오늘처럼 더위까지 겹치면 특히 편두통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5배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두통을 앓고 있는 이 여성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통증이 특히 더 심해집니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머릿속이 깨끗한 느낌은 아니에요. 딱따구리가 머리에 와서 이렇게 찢는. 미세먼지가 코의 후각신경을 자극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제 야외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번에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온까지 오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기온이 23도를 넘으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의한 편두통 발생 위험이 각각 5배, 3배 증가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구멍이 열리는데 여기를 통해 미세먼지가 더 많이 몸 안에 들어옵니다. 더위로 혈관벽도 느슨해져서 혈액에 스며든 미세먼지가 뇌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땀샘을 확대시켜서 빨리 열이 나갈 수 있게 하는데요. 이런 체온 조절 시스템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의 인체 유입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을 더 유발할 수도 있고. 국내 편두통 환자는 50만 명. 편두통은 심하면 일상생활조차 어렵습니다. 더운 날 미세먼지까지 나쁨이라면 외출을 삼가고 적정 생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어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무리한 운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통학 차량으로도 등록되지 않았던 탓에 강화된 교통법 규정을 지켜야 할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진현 기자입니다. 노란 승합차가 신호대 기둥에 박혀 있습니다. 어젯밤 7시 58분쯤 인천시 송도동의 한 교차로에서 인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와 또 다른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실내 축구장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려다 옆쪽에서 출발한 다른 승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을 하면서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저 차량 블랙박스 봤는데 파란 불을 보고 네, 그게 찍혀요. 해당 축구클럽은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학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통학 차량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세리미법이 규정한 보호자 동승과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어서 법의 보완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실제 일부 아이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몸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는 않았어요. 주민들은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금 안타까운 일을 겪어가지고 차 태워 보내시는 부모들의 마음이 엄청 이제 불안할 것 같아요. 경찰은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2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구직 활동을 할 때 지원 서류를 반드시 직접 방문해 내야 한다는 요구 익숙하지 않은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채용할 때만 유독 이런 조건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이 공공기관은 최근 계약직 직원을 모집 중입니다. 그런데 서류는 반드시 직접 와서 내야 한다고 못 받았습니다. 취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오실 정도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지, 이게 너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죠.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왜 안 되는지 묻자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현장에도 AI가 저희 없잖아요. AI가 있으면 받아 바로 하면 되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모 씨도 계약직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 준비도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한다거나 근접증명서, 자격증, 그다음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에 최대 한 20장 넘게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고요. 일일이 찾아가 접수하느라 큰 고역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중한 시간에 공부할 시간을 뺏기면서 단지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서글프기도 하고.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정규직 채용 때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접수가 보통입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유독 계약직에만 방문 접수를 요구합니다. 기관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서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채용공정화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전국 공공기관의 계약직 수는 18만여 명. 구직자들은 공고가 날 때마다 서류를 챙겨 헤매야 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장 앞장서 왜곡하고 망언 만들기를 주도한 극우 인사 지만원 씨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 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5.18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이 됐지만 법원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5.18 망언들이 계속되면서 왜곡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 3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한 지만원 씨. 1980년 계엄군의 헬기 사격 당일 전두환 씨가 광주에 다녀갔다는 전 주한미군 정보요원의 최근 증언에 대해 묻자 거칠게 반응합니다. 전두환 씨가 와서 직접 그 헬기 사격 지시했다고 하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서 다 나타나가지고 뭐. 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6년 4월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3년 1개월, 지금까지 열린 공판은 10차례뿐.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북한군으로 지목돼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이 법정에 나와 일일이 증언을 해야 하는 데다 계속된 5.18 망언으로 2차례나 더 기소되면서 모두 3개의 사건이 한 재판으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담당 재판부 판사도 3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도 석 달 뒤인 8월 8일, 올해 안에 결론이 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 망언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고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왜곡된 말 정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 씨는 5.18 망언으로 3번 기소돼 2차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수감은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온적인 처벌과 기약 없는 재판이 반인권적인 망언을 방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지만원 씨가 이렇게 왜곡과 망언을 계속하는 데는 현행법상에 이런 망언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5.18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내용이 뭔지 또 왜 통과가 안 되고 있는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이 발언,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지만원 씨처럼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지칭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북한이 쏴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자극을 시킨 거예요. 지 씨가 이런 허위 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법 공포 이전 발언과 예술과 연구, 보도 등을 위한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럽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행위를 부정하거나 찬양한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데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인 셈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고 동시에 그 피해자나 관련자들의 인격과 그들의 그 혐오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5.18 이전 개정안 처리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은 석 달 가까이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이렇게 5.18 특별법에 부정적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모레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광주를 찾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 의원을 징계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부터 만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황 대표는 먼저 광주를 다녀오고 나서 징계 문제를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언 의원 징계와 5.18 특별법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두 가지 없이 광주를 찾을 생각 마라. 광주행을 예고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매듭 짓고 정말 떳떳하게 함께 손잡고 광주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징계는커녕 당 행사에 5.18 폄훼 발언을 한 인물을 초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그야말로 막장 행태까지.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광주행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피하지 않고 광주 시민에게 직접 듣겠다는 겁니다. 징계는 다녀와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념일까지 단 이틀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징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또 필요한 때 필요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내에서는 여권이 국민적 아픔을 이용해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잘못이 인정되면은 앞뒤 가리지 말고 국민과 역사 앞에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합니다. 5.18 기념일 전 특별법 개정과 망언 의원 징계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이제 황 대표가 모레 광주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광주행을 둘러싼 정치적 비판과 논쟁이 계속되면서 막말이 막말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과 없이 광주행을 택했다며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이건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 발언으로 몰려있던 한국당은 이것이야말로 막말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학술 용어이고 언론에서도 사용하고 대중적인 용어입니다. 좀 정치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이정미 대표의 표현을 두둔하자 한국당 김연아 의원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빗대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병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한센병이죠.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의학적 용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댄 이 발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센인 비하와 대통령 모욕에까지 나아간 김연아 의원은 진지하게 신상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들께 합당한 의사를 표명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파행 국회 속에 막말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 TF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사업지원 TF의 수장, 정현호 사장 사무실 등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 등 삼성전자 임원진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한 곳은 모두 3곳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와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서초동 삼성사옥 등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처음 압수수색에 나선 삼성전자 TF는 2017년 2월에 해체된 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에피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이 삼성전자 TF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로직스와 관계없는 삼성전자 TF 소속 임원 2명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지시 감독한 겁니다. 지난주에 구속된 이들 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언급한 윗선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이끄는 정현호 사장입니다. 검찰은 이날 정 사장 등 삼성전자 TF 임원들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의 사무실을 직접 겨냥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의 증거인멸 작업이 분식회계를 감추려는 것을 넘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연관된 것을 없애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사장 등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이 같은 정황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정 사장 등을 불러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간 연결고리에 대해 직접 캐물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오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정당 지지도 주중 집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43.3, 한국당이 30.2. 차이가 13.1%포인트. 근데 이 결과를 두고 좀 논란입니다. 이 논란이 격차 때문인가요? 뭐 때문에 지금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20점 결과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지난주 20점에 민주당은 36.4, 한국당은 34.8. 이때는 차이가 1.6%포인트에 불과했던 거죠. 지금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저런 격차가 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두 결과 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양측 진영 모두에게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리얼미터 측은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같은 그런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이고요. 상황을 보면 오늘 결과는 민주당 입장에서 오늘 결과가 맞다라고 하고 싶을 거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주일 결과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것 같고 그렇네요. 예, 그 한국당 입장이 바로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엊그저께 여론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갑자기 민주당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더라고요. 네, 이해찬 대표 한마디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 뭔가 음모론 어떤 느낌도 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 당시 이해찬 대표 발언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14일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기념해서 되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때는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하고 한국당 차이가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런 결과가 나온 직후고요. 예, 이해찬 대표가 콕 찍어서 한 군데만 이상하다라고 했다는 건데 사실 뭐 결과가 안 좋으면 정당들은 약간 여론조사 기관을 탓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은 또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달 초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 말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34.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저절로 된 걸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깨신 거예요. 이때 황 대표가 인용한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고요. 그러니까 또 오늘 양당 격차가 벌어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이 리얼미터 결과를 자주 인용하는데 이 여론도 등을 돌렸다 이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고요. 예, 정치적 논란이나 논쟁 그렇다 치고 사실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지금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사원이 뭐 직접 통화를 하느냐, 아니면 자동응답을 하느냐, 또 유선 전화냐, 무선 전화냐 방식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참고 사항일 뿐이고 전문가들은 실제 여론인 것처럼 과장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이지 여론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일본이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늘리기로 하고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을 덜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막대한 사회보장비 지출도 줄여보자는 의도입니다. 보도에 도쿄 이승철 특파원입니다. 체조로 일과를 시작하는 이 회사, 언뜻 보아도 어르신 사원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 직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입니다. もう12分大丈夫でしょう多分70歳です若いでしょそうですよねでまあ給料関係 이 회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퇴직자를 재고용해왔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어서 새로 직원을 뽑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技術とかそういうものを身につけているわけですからその60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そういう持っているものが消えるわけじゃないんで 고령 사원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근무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 매일 혈압을 측정하고 수면 상태를 기록하는 등 건강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탓에 이미 198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곧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지경. 결국 일본 정부는 65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정년 폐지, 70세까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 도입 등을 놓고 기업은 노사 협의를 통해 고용제를 바꿔가도록 했습니다. 고용 가능 연령대를 높이면서 연금 지급 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회보장비 지출을 줄여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안을 내년에 의회에 내고 어느 정도 권고 기간도 둔 뒤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렇게 정년 나이는 미뤄지지만 한편으론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염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고령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을 더욱 늘리기 위해 캠페인을 펴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하송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8년 동안 운전을 해온 78살 아버지의 마지막 운전을 온 가족이 축하해 줍니다. お父さん、運転卒業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よくいろんなところに連れてってくれた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本当にどうもありがとう。お疲れ様でした。 아내는 편지로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これからは2人で仲良くバスや電車の旅を楽しみ 동일본 고속도로관리공단이 제작 배포한 운전 졸업 캠페인 영상은 일본 가정에서 고령 운전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87살 운전자가 낸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한 가장의 울부짖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少しでも運転に不安がある人は車を運転しないという選択肢を考えてほしい。また周囲の方々も本人に働きかけてほしい。 이 사고 등을 계기로 일왕 즉위 연휴가 끝난 뒤 첫 사흘 동안 1,200여 명의 도쿄도민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アクセルブレーキの踏み間違いというか私もヒヤッとすることがあったんでもう返上することにしました。 일본 정부가 20년 전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사고는 증가 추세입니다. KBS 뉴스 하송현입니다.